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유용균입니다. 저희가 그 인공지능 연구회에서, 머신 연구회에서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 강습회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 파이썬이나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제 파이썬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기초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약간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저희가 인공지능 말파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급격하게 많이 발전하면서 그 사이에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변한 것 같고, 그 기초적인 것을 좀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간에 이제 인공지능 학계에서 어떤 일이 있고, 또 이제 인공지능을 지금 여러분들 배우신 방향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 조금 경험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만 꺼내놨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기계공학에서 챗GPT 약간 좀 거창한 제목으로 좀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그 고려대 최성준 교수님께서 그 거대 언어 모델을 로봇에 적용하는 연구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김태형 AI 팩토리의 이제 김태형 대표님이 실제 이제 콜랩에서,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콜랩에서 이게 시뮬레이터가 있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말로 가지고 이제 로봇을 조정하는 것을 일종의 간단한 코드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오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주로 챗GPT를 활용하거나 혹은 이제 콜랩 AI나 혹은 이제 콜랩 안에 콜랩이 아니고 판다스 AI라는 이런 이제 언어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관련된 코드들은 여기 이 파일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파일이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 파일인데, 이 링크는 이 단축 주소나 아니면 QR 코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지금 당장 빨리 보실 분들은 직접 따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실습은 그 GPT-4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 $20 정도 유로 비용을 내야지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해보실 수는 없고, 대신에 이게 링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그 링크를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사진 찍어 놓으시거나 링크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챗GPT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써보셨을 거고, 이걸 가지고 그냥 재미 삼아서 이런 기능들, 여러분들 이런 툴들 쓰는 건 사실은 교수님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잘 쓰시는 것 같고,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GPT-4에 있는 기능들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 GPT-4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GPT 3.5하고 다르게 그 멀티모달이죠. 우리가 언어뿐만 아니라 파일들을 입력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파일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달리라고 해서 이런 그림 지금 잠깐만요. 의도한 거 좀 다르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는 지금. 일정적인 강의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서로도 여러분의 결과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챗GPT 안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이틀 동안 수업 들었던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 다 여러분들 커맨드로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챗GPT에서.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했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리포트 만드는 것도 챗GPT 내부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약간 뭐 팁은 아니고, 이렇게 앞에 여러분 콜앱을 많이 쓰시잖아요, 처음에. 콜앱을 쓰시는데, 그 콜앱에도 기본적으로 콜앱 AI라고 인공지능으로 코드 작성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케라스 여러분 배우셨죠? 텐서플로우를 하셨나요? 케라스에서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 읽어주는 코드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사실은 한 번에 그 맞는 코드가 여러분들 안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한 4개 정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는 하여튼 뭐 얻어 걸릴 가능성이 좀 크고요. 요것들 일단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네요. 예. 그 콜앱 안에 지금 이 콜앱 AI라고 요 기능도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 자체가 지금 하나로 가지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코딩 짤 때 이게 물어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그 코딩 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검색해서 우리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코드를 복부대 쓴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뭐 간단한 코드나 로직이나 펑션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커맨드로 가지고 코드를 먼저 짜면은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학습되는 코드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 할 때마다 다르긴 한데, 실행이 되는 코드가 나오죠. 나옵니다.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쓰는 것도 이거 어떻게 직접 하실 수 있어야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뭐 쓴다고 제대로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무조건 맹신해서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직접 그 손으로 코딩하는 것들 시간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CNN 이런 것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CNN 같은 코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거를 이것도 한 번에 돌아가네요. 네. 지금 이거를 CNN으로 이걸 가지고 엠리스트 문제, 아까 손글씨 분류하는 문제 코드가 돌아가고, 만약에 여기다가 약간 또 명령어를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뭐 중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 배치 놈이 중간에 들어갔네요.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고요. 뭐 돕니다. 돌고, 그 다음에 코드를 짤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접한 그 구조 예전보다 좀 더 복잡한 코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뭔가 레이어를 좀 더 쌓아서 복잡하게 만들죠. 뭐 이렇게 만듭니다.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인공지능 가지고 이제 코딩을 도와주는 툴들이 한 2년 전부터 나와서 많이 잘 쓰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실제 전문 개발자들도 이런 도구들 써서 그 개발 효율이 한 50% 정도 상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VS 코드, 코랩 말고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할 때는 이제 VS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VS 코드에서는 이제 익스텐션이 있어가지고 코파일럿이라는 익스텐션을 사용하면은 주석만 치면 안에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런 어떤 시대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코랩에서도 지금 최근에 얼마 오래되진 않았죠. 우리가 코랩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가지고 코딩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이제 검색 대신에 이제 묻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코딩을 할 때 뭐 에러 같은 거 나오면 그 복사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내 에러가 왜 생겼는지, 내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가지고 많이 해결을 하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어떤 빈도수가 확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고생했던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을 하는 대신에 이런 이제 AI 기능 이용해서 코딩하는 거를 요즘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하실 때도 뭐 같이 이런 스마트한 툴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코랩에서도 무료에서도 코랩 AI가 되는데, 저도 이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이 조금 제한되어 있다고 하긴 합니다. 이 코랩 자체도 지금 무료지만은 이게 월 50달러? 월 50달러 하고 코랩 50달러가 이제 코랩 프로죠. 프로 플러스고, 그 다음에 월 5달러인가는 이제 코랩하고 이 유료 버전하고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능 차이가 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게 기능이 여러분들 하실 때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이 좀 아쉬우면은 뭐 한 50달러 정도, 코랩 프로 정도는 결제해서 쓰시면은 훨씬 더 좋은 좀 기능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우리가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다음 앞에 약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 발표드리고, 뒤에서 이제 챗GPT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인공지능 응용 연구실장을 맡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 그냥 학사, 석사, 박사 다 기계공학이고, 원자력 연구원에 와서 이렇게 약간 소형 원자로, 일체형 원자로 설계하는 일을 한 5년, 6년 동안 하다가 그냥 알파고 그다음에 커세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 관심이 생겨가지고 혼자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 오늘 오게 된 거는 기계학계 이제 인공지능 머신 연구의 이사로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은 뭐 이런 조직에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과기부에서 상금 규모로 가장 큰 대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고, 상금이 그 당시에는 3등, 6등 안에 들면은 4억 7천씩 상금을 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6차 대회 같은 경우는 6개 팀한테 10억씩 줍니다. 그리고 연구비 형태로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근데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저희가 2022년? 네, 2021년에 저희가 우승을 했고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좀 특이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서술형 수학 문제,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책 보면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초등학교 수학 문제, 서술형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풀어서 수식을 만들고 답을 얻으면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식도 잘 만들어야 되고 답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문제를 저희가 도전을 해가지고 운 좋게 1등을 했고요. 그때 뭐 저희가 한 과정들은 여러분들 이틀 동안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데이터셋을 먼저 모아야 되고요. 데이터셋을 모을 때 이런 수학 문제지를 베끼는 거죠. 우리가 딸의 이제 수학 문제지에서 이렇게 한 1000개 정도 데이터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열심히 한글하고 거기에 해당한 풀이하고 답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나 이렇게 아내가 열심히 키보드로 쳐가지고 이렇게 엑셀 파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게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조금 특이한 게 입력 출력이 있으면은 인공지능 모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근데 입력은 자연어, 우리 언어가 들어가고, 출력은 수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특이한 거죠. 우리가 그냥 이게 엔드 투 엔드긴 한데 그 데이터의 특징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 첫 해 저희가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그 준우승을 했어요. 준우승하고 그 나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글 가지고 이런 수학 문제 푸는 인공지능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거죠. 잘하는데 요게 이제 챗GPT가 딱 나오고 나서는 챗GPT가 더 잘 됩니다. 안 돼, 잘 돼요. 잘 돼요. 우리는 이제 뭐 상금 받으려고 한 거긴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데이터셋도 돈을 한 7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데이터셋도 수만 개 수학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계산 자원 가지고 열심히 수학 문제 하나만 잘 푸는 인공지능 열심히 만들어서 그때 뭐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고 뭐 잘 만들었는데 그 대회를 이제 진행할 때쯤에 어떤 거대 언어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대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챗GPT 나오고 나서 챗GPT한테 내가 심지어 3.5 버전이었는데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못 푸는 문제를 다 던져보니까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 저희는 그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챗GPT는 사실은 이런 수학 문제 풀려고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챗GPT는 대화도 하고 뭐 소설도 쓰고 번역도 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인공지능이 아닌데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거죠. 이거 왜 했나 생각드는 겁니다. 상금은 받았지만 이게 사실은 연구하면서 이제 좀 약간은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종이 낭비, 전기세 낭비였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비슷한 연구들이 또 있는 게 그 시각 정보 질의응답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좀 흔하긴 해요. 아까도 보면 이게 챗GPT가 사진을 받죠. 사진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질문을 하면 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한 4년 정도 전만 해도 대단히 좀 되게 어려운 태스크였어요. 최신 인공지능이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VQA라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사진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 답하는 데이터셋을 또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이것들은 한 몇백만 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사업을 저희가 했어요. 저희가 구축을 한 사업을 했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셋을 열심히 만들고 또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도 열심히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AI 허브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런 건데 이런 데이터 이것도 보니까 약간 쓰레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챗GPT, GPT-4한테 사진 얹어주고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내가 VQA 이런 시각 질의응답에 맞는 질문과 답을 5개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이게 훨씬 더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량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알바를 줘가지고 가져오다 보니까 이 검수가 다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영혼 없이 질문을 만듭니다. 영혼 없이. 도저히 이건 인공지능을 학습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도저히 영혼 없이 만들고 잘못된 것도 있고 이걸 도저히 이거 뭐 인간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상한 질문들도 많고 하는데 이 퀄리티 자체가 이상한데 이런 데이터셋 사진을 주고 사진을 가지고 데이터셋 만드는 것 자체도 이제 GPT가 더 잘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데이터셋이라도 만들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 데이터셋 만드는 것도 이제 인간이 필요 없는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시대이고 실제로 지금 GPT-4가 나오고 나서 GPT-4로 가지고 자연어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서 GPT를 많이 활용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문장 같은 거 있으면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라벨링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라벨링 하는 것 자체도 GPT한테 시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챗GPT 같은 이런 모델들이 우리 다양한 데 활용될 수 있죠. 우리 태스크 자체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태스크, 인공지능이 아니지만 수학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뭐 번역도 하고, 역할만 잘 부여해주면은 뭐 내 친구가 돼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태스크를 하기 위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태스크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범용 모델들,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셋 만드는 것까지 할 수가 있죠. 이런 모델들을, 이런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대 모델들을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각각 태스크에 맞는 조그마한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것보다 이런 챗GPT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대 모델,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를 잘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잘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다르파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런 흐름들을 제3의 흐름이라고, 인공지능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코딩으로 if and els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룰을 주고 알고리즘 만든 것들이 1세대 인공지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운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통계적 추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하는 모델 만드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잖아요. 이게 이제 2세대 인공지능인 거고,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거대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기능을 만드는 것을 3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대라는 거죠. 약간 다르다는 거죠. 뭐 완전히 다르진 않겠지만은 좀 예전에 이제 머신러닝 하는 방식하고 지금의 인공지능에서 활용하는 이런 거는 좀 새로운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 챗GPT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역사, 그동안에 여러분들 배운 부분부터 챗GPT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얕게 그냥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배운 거에다가 그냥 규모를 엄청나게 키우고 데이터를 왕창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점점. 우리 해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그리고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뚱뚱하면 돼요. 뚱뚱하고 유연하게 파라미터를 늘리고 그 파라미터에 맞춰서 데이터를 쏟아 부어주면 성능은 좋아집니다. 언젠가 계속 좋아지다가 언젠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겠죠.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의 파라미터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는 그 성능은 더 좋아진다. 성능은 점점 좋아지고, 특히 특정한 능력, 특정한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특정한 태스크는 어떤 특정한 웨이트, 특정한 수의 파라미터를 넘어설 때부터 그 성능이 발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머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전혀 못하다가 특정한 파라미터 수를 임계점을 넘어서부터 갑자기 못하던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인공지능 모델 개발할 때 보시면은 이 필요한 GPU 수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최근도 아니죠. 이게 2018년 정도 데이터인데 이미 그 당시에 V100 GPU가 V100이라고 한 1,500, 그 당시에 한 1,500만 원 하죠. 1,000만 원 정도, 한 1,500 정도 한 GPU인데 이런 것들이 만 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GPU 하나 가지고 만일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GPU가 내가 100장이 있으면 100일 걸린다는 거고요. 1000장이 있으면 10일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장비가 있어야지 이제 트레이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 모델들은 이 정도 장비가 있어야 트레이닝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계속 뭐 데이터는 많아야 되고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장비는 많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 극한으로 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인공지능 연구 주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적게 쓰고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가능한 쥐어짜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많은 데이터 가지고 큰 모델 만들어서 성능 좋게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작게 쓰면서 성능을 좋은 모델 만들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인공지능에서 핫하다 보니까 메인스트림이죠. 데이터를 어떻게 적게 쓰면서 좋은 인공지능 모델 만들까 하는 게 화두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주제도 있지만은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까? 그다음 이거 뭐 지식을 어떻게 정의할까? 어떻게 뭐 이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어떻게 바꿔볼까? 어떻게 뭐 내가 어떤 거리를 어떻게 잘 정의를 해볼까? 이런 것들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효율적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데이터로 학습할까로 고민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적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비슷한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많은 데이터에서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데이터 가지고 튜닝을 시키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NN 같은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피처를 배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뭐 의료 사진이 내가 뭐 그 폐 CT 사진이 뭐 어떤 의료 사진이 10장밖에 100장밖에 없어요. 100장밖에 없으면 근본적으로 이런 큰 인공지능 모델을 밑바닥부터 학습시킬 수가 없습니다. 못 배워요. 못 배우는데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은 관련이 있는 다른 데이터셋에다가 충분히 학습시킨 다음에 내가 그 지식을 전이해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에다가 이미 많은 데이터에다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인공지능 모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의 작은 양의 데이터에다가 살짝 튜닝을 하면은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전이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들이 사실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에만 쓰죠. 그래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뭐 JFT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전에 엄청나게 큰 모델을 파인튜닝, 먼저 이제 사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하고 싶은 모델 일에다가 살짝 튜닝을 하면은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논문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약간 그림의 떡이죠. 왜냐하면 얘들이 이 데이터셋을 오픈하지 않고 성능 그래프만 오픈해요. 그래프만 오픈하니까 그림의 떡이긴 한데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내 데이터가 적을 때는 내 데이터하고 좀 관련이 있는 다른 많은 데이터에다가 사전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내 데이터에다가 학습을 하면은 그나마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전이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챗GPT 쪽에서 보면은 세상에 이제 내가 데이터가 항상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최근 데이터가 되게 많죠. 우리가 세상에 뭐 이걸 스캐너를 했든지 이북 형태로 아니면 온라인에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문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데이터는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라벨링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뭐 사람들한테 시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시켜서 뭐 이 그림이 뭐다. 혹은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이 있을 때 이 말이 뭐 욕설이다 아니다. 이런 거 할 때 원래 처음에 그러면 라벨링을 다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라벨링 하는 과정이 대단히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 건으로는 돈이 안 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인공지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양의 데이터 라벨링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 이런 언어 모델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내가 진짜 풀고자 하는 문제에다가 이렇게 튜닝을 시킨 형태로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전 학습시킬 때 라벨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을 합니다. 세상에 책은 많잖아요. 책이 많은데 그 책이 많은 책을 가지고 그 라벨을 하나도 넣지도 않고 라벨을 넣지 않고 뭔가 학습해서 뭔가를 배워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이제 이런 챗GPT라든지 그 거대 모델에서 하는 거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서 그 안에 뭔가를 배운 다음에 그걸 내가 원하는 목적에 살짝 튜닝하는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이런 사전 학습할 때 우리가 데이터는 많은데 데이터 라벨을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서 억지로 라벨을 만드는 방법을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기지도 학습에서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에서 거의 핵심적으로 이 방법들이 많이 최근에 뭐 이렇게 챗GPT라든지 뭐 등등의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장 같은 경우 우리가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에 임의의 단어를 이렇게 지웠을 때 지워진 단어에 뭐가 들어갈지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죠. 라벨이 없이도 할 수 있죠. 우리 문장은 세상에 모든 책들이 있는데 문장에서 임의의 단어를 없앤 다음에 그 단어가 뭐가 들어갈지를 예측하는 거는 근데 딱히 내가 그 라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에서도 일부를 지운 다음에 지워진 부분에 뭐가 들어갈지를 한번 네가 알아서 유추해서 그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습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학습한 게 아니고 나는 데이터는 많지만은 데이터에 라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억지로 라벨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고 거기서 뭔가의 진리를 배워보고자 하는 게 자기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지도 학습 방식으로 먼저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튜닝해서 학습하는 게 인공지능의 지금 대세고요.
그래서 이런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런 이제 뭐 버트나 GPT 같은 모델이고, 지금 GPT 같은 경우는 아까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이 디코더 구조를 활용한 모델을 GPT라고 얘기합니다. GPT에서 사용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책이 있을 때 책에 나왔는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무조건. 그 다음 단어를, 그 다음 토큰을, 지금까지 나왔던 말에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음악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음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음이 나올지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쏠쏠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무슨 음이 나올지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쏠쏠 랄라 쏠쏠 미 쏠쏠 미미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뇌에서 학습됐던 그 레라고 되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네, 쏠쏠 랄라 쏠쏠 미 쏠쏠 미미 하면은 레라는 걸 우리가 다 뇌에서 학습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정보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정보 이후에 또 계속 순차적으로 그 다음 정보를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GPT는 딱히 우리가 라벨이 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이 있으면은 책에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만 계속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정보를 통해서 뒤에 정보를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GP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써보셔서 그 GPT를 가지고 보면 그 오픈 AI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 제가 쓴 거고요.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나와 있는 게 GPT에서 생성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라고 쓰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만들어졌고요. 이래서 이렇게 뭔가 그럴 듯한 말을 뒤에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GPT 자체는 이런 그냥 그럴듯한 말을 이어서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기, 그때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걸 GPT-3가 나오면서 좀 신기한 걸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말이 되게 뒷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말을 적을 때 거기다 어떤 인스트럭션, 지시를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의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 영어로 번역해 하면은 한국을 이게 사우스 코리아 번역하는데, 우리 이 GPT라는 거는 번역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학습한 적이 없지만은 그냥 단순히 요 말을 부드럽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게 내가 그냥 학습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문장에다가, 그러니까 너는 나의 뭐 충성스러운 비서야, 나와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줘, 이렇게 약간 약간 어떤 역할을 줬죠. 역할을 주니까 뒤에서 이제 이렇게 역할 놀이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넌 누구니 하면은 저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비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앞에 말을 보고 말이 되도록 그냥 단어를 계속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그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읽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 이제 이 3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논문이 가장 이제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GPT라는 모델 자체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게 아니에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한 게 아니라 어떤 책이 있으면 책의 넥스트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만 계속 예측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정한 태스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얘가 지금 번역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어떤 그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특정한 QA 태스크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어떤 알고리즘들을 이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피지컬 QA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내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한 어떤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보다도 오히려 GPT에서 만들어진 이 알고리즘이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벨 없이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예시를 좀 더 주면은, 이게 그 이제 한국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말리아어로 번역해줘,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걸 그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셋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없을 테니까 보통 못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예시를 줄 수 있어요. 예시를 우리 한국어를 소말리아어로 번역해줘 했을 때, 아빠가 뭐 소말리아어로 이렇게 단어다고 하면은 엄마는 이렇게 맞춥니다. 뒤에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게 GPT가 생성해 준 단어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 예시를 주면은 이렇게 단어를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GPT 가지고 그때 수학 문제 푸는 거, 계속 인공지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학 문제 푸는 인공지능을 GPT로 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푸니까
그냥 대충 때리는데 답이 틀렸습니다. 답이 틀렸고,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차근차근 설명해 보라 그러니까 뭔가 이 풀이 과정은 맞았어요. 풀이 과정은 맞는데 또 답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다가 지금 이 GPT한테 이거 문제를 풀라고 시킬 때도 그 뭔가 좀 조금 더 잘 사용하면은 뭔가 문제를 이 수학 문제 푸는데도 활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을 좀 저희가 그 당시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논문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이 수학 문제의 정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를 주고 답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답만 주고 답을 풀라 그러면 못 푸는데 이 처음에 이제 이 모델의 입력에다가 GPT 입력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풀이와 같이 좀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라고 하면은 답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GPT라는 게 단순히 그냥 뒷말 읽기 놀이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뭔가 좀 예시도 주고 좀 친절하게 사람처럼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려주니까 그걸 따라서 문제를 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제로샷 리즈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서술형 수학 문제죠. 서술형 수학 문제, 우리 이런 수학 문제를 푸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라 그러면 원래 못 풀어요. 못 푸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 글자만 더 적습니다. Let's think step by step. 차근차근 생각해 보라고 내가 한 글자만 더 적고 그럼 이 언어 모델이 이 차근차근 생각한 결과를 이렇게 뱉어내요. 그럼 내가 요 문제를 읽고 내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고 이 나온 결과를 다시 프롬프트에 붙여놓고 결과를 내라 그러면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라진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에 답을 내라고 한 거에서 한 단계를 거쳐서 답을 내라고 하고 중간에 이거 한 글자만 들어갔죠. Let's think step by step. 한 글자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우리가 이제 GPT라는 거에다가 그냥 답을 내라고 했을 때는 한 17%밖에 못 풉니다. 17%밖에 못 푸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얘기 썼을 때는 정답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데 GPT한테 일단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니까 성능이 확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보면은 Let's think step by step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보라고 하니까는 성능이 78%까지 올라갔고 이게 그 당시에 사실 이런 서술형 수학 문제 푸는 거의 제일 높은 스코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스코어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를 잘 모델링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만들지를 계속 고민해서 대회를 나갔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GPT에다가 이거 한 줄을 뭐 집어넣을지를 고민해가지고 비슷한 성능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하는 연구라기보다 뭐 하여튼 대회긴 했지만 대회를 이걸 계속 참여해야 되나? 약간 이제 이거를 왜 해, 상금 타는 거 외에는 이제 이거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좀 현타가 많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걸 또 좀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이 여기에다 키워드를 넣는 걸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것들이 take a deep breath and work on this problem step by step 이렇게 했더니 성능이 가장 좋더라. 한숨 쉬고 차근차근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해보라고 하니까 가장 성능이 좋더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이 GPT를 가지고 내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죠. 뭐 학습을 새로 하는 것도 아니라 GPT한테 어떻게 명령을 내리면은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제 문제를 2번 읽게 하면 성능이 좋아진다. 문제를 2번 읽게 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모셔널 프롬프트라 그래서 약간 이제 일을 시킬 때 좀 감정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은 답변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내가 챗GPT한테 일을 시킬 때도 약간 내가 정말 이거 중요한 일이고 이 결과 정말 중요해. 막 이런 식으로 내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일을 했을 때, 뭔가 커맨드를 줬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데 보면은 뭐 내 팁을 준다 그러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GPT한테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뒤에 이제 답변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그냥 고민하는 거죠. 이게 그냥 GPT라는 게 단순히 그냥 뒷말 읽기 놀이하는 그냥 뭔가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뭔가 논리도 이해를 하고 있고
뭔가 수리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뭐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뒷말 잇기 하는 거지만 전체를 봤을 때 말이 되게 문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고차원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되게 만들어 줄 때 앞에다가 말을 내가 명령을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답변의 퀄리티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는지 자체를 고민을 많이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로운 프로그래밍의 뭐 초기 사례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여러분은 배운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값들을 CPU에서 어떻게 연산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이제 코드로 가지고 인스트럭션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기반에 이런 거대 모델이 있고 그 거대 모델에 내가 어떤 인스트럭션 내려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는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프로그래밍하고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CPU하고 메모리가 예전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거대 언어 모델이 있는 거죠. 그 거대 언어 모델에다가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결과를 잘 뽑아내는지 고민하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이제 코딩의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좀 핫한 영역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챗GPT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GPT-3에서 GPT-3 자체는 여러분 슈퍼바이즈드 튜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게 신기한 거고. 근데 이 라벨이 없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는 그 성능이 좋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약간의 인스트럭션 튜닝을 합니다. 챗GPT는 이거를 우리가 대화 형태로 가지고 성능을 쥐어짜기 위해서 챗GPT는 GPT-3를 우리가 대화 목적으로 가지고 살짝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튜닝을 한 거예요. 튜닝을 하고 뒤에 뭐 RLHF 해가지고 뭐 강화학습 형태로 튜닝했다고 하는데 이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GPT-3는 우리가 unsupervised, 우리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다는 거고요. 여기다가 약 소량의 이제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만들어진 게 챗GPT입니다. 그 챗GPT는 원래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언어만 가지고 소통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지금 음성으로도 안에 이제 오픈 AI 가지고 있는 휘스퍼라는 이런 되게 대단히 뛰어난 음성인식 엔진이 있거든요. 그런 음성인식 엔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앱으로 가지고 음성으로 가지고 소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멀티모달로 확장되어 있죠. 이제 GPT-4 버튼은 사진을 받고 바로 치면은 이 사진에서 분석도 됩니다. 분석과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게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사용자가 업로드한 그림을 분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GPT는 더 이상 이제 언어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이나 시각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멀티모달, 이런 인공지능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GPT 자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기능들은 그 외부의 플러그인들하고 연동을 해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GPT-4 같은 경우는 이제 MS에서 빙 검색 엔진하고 붙어서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보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서드파티 앱들이 있어가지고 이 앱들하고 같이 계속 펑션콜 형태로 가지고 기능을 보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T 같은 경우가 우리가 수리 연산 이런 게 약한데, 예를 들어서 플러그인으로 가지고 울프람 쓸 수가 있거든요. 울프람 쓰면은 그 사이에서 이제 울프람 기능을 이용해서 GPT에 끌어왔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GPT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확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또 말씀드리면은 뒤에 이제 최성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우리가 이제 GPT가 약간 쓰이고 있는 것들. 저도 처음에는 GPT를 그냥 나오고 그냥 그 웹에서 쓰는 이게 챗봇이나 문서 작업 같은 거 해주는 거 도와주는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챗GPT가 로보틱스 쪽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는 그 로봇한테 좀 고차원적인 지시를 내리는 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언어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이 생기면서 우리 인간이 지금 어려운 지시를 해도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로봇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인스트럭션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 재밌는 거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챗GPT라든지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이 이게 인풋을 잘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하나의 인공지능에다 인풋을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좀 약간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한 번에 답을 내라고 하면 못 하니까 사람한테 일 시킬 때처럼 좀 단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문제를 한번 읽어봐. 한 번 더 읽어봐. 그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네가 한번 좀 더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답을 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이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답을 내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인 오브 소 프롬프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핫한 거는 이런 다중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핫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챗GPT 같은 에이전트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자는 거예요. 여러 개를 써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에이전트는 코딩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어떤 에이전트는 그 코딩하는 걸 검수하는 에이전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에이전트를 두 개를 주자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는 뭐 장문을 하라 그러고 하나의 에이전트는 여기다 그 장문이 된 거를 약간 검수하라고 비판적으로 검수하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거죠. 약간 이제 여러분들 생성인공지능 보면 이제 겐이라는 거 안 배우셨나?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약간 역할이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하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 있고 하나는 그림을 비판해서 약간 이제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인공지능 두 개를 같이 학습하듯이 여기 요즘에 이제 거대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좀 상호 보완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에 또 많은 그 재미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뭐 협동 에이전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뭐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게임까지는 아니라고 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코딩을 하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면은 이 코딩을 하는 인공지능하고 이 테스트를 하는 인공지능을 따로 나눈다는 거예요. 따로 나눕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한번 이거를 코딩 한번 찍게 보면은 사실 이게 그럴듯하게 만들긴 하는데 돌아가지 않는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테스트하는 인공지능이 넣고 만약에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가 또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피드백 받아가면서 만들면은 한 번에 완성도 있는 코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약간 연구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고전적으로서 약간 이제 인공지능 하는 분야들하고 좀 다르죠. 고전적으로 예전에 하는 인공지능들은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모델링을 잘할까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 시대의 인공지능은 이 똘똘하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지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집어넣고 인스트럭션을 내리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트 사이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사고 보완적으로 동작하게 할까. 습사 좀 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하고 진짜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일종의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을 갖추는 거하고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튼 거대 언어 모델들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계공학에서 인공지능 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시간 다 됐네요. 활용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크게 이제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인공지능을 통계적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해서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듯이 인공지능에서 썼던 그런 도구를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이런 수학적인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있고요. 아까처럼 이런 완성된 시스템 만들어서 뭐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AI 시스템 만드는 이 AI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를 이제 기계공학에 적용하는 이런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어떤 생산성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거죠, 엑셀. 여러분들이 엑셀을 쓰고 컴퓨터를 잘 다루면은 이게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은 뭐 이렇게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듯이 이렇게 그리고 연구를 잘할 수 있듯이 이 생산성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 말고 뒤에서 약간 챗GPT 같은 거대 모델들을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라이브로 할 시간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그 실습한 코드 중에서 이거 코드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얘가 아까 실습한 코드에서 그 PCA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보면 여기서 이제 PCA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뭐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럼 지금 이 챗GPT, 지금 GPT-4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여기 파일 사이즈가 제한이 있긴 하지만은 그 웬만한 크기는 올라갑니다. 그 올라갔어요. 이런 엑셀 파일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고요. 그럼 올라가면은 요거를 자기가 읽어요. 읽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수업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설명하기 귀찮아서 제 코드에 있는 주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코드에 주석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거기 보면은 그 교수님께서 거기서 주석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깔아서 됩니다. 나오죠?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 이제 사용된 코드들도 나옵니다. 네, 사용 코드들도 다 나오고요.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아무튼 요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라이브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약간 감쇄비 진동 가지고 LST 예측하는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이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이거 제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뭐 주기를 바꿔가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잘 만들죠. 그럼 이렇게 잘 만듭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쭉쭉 만들었어요. 이게 주기를 바꿔가면서. 이걸 가지고 뭐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0.5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은 앞에 데이터 20개 가지고 뒤에 데이터 10개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모든 주기의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추출해 달라고 하는데 얘가 이게 말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좀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데 각각 주기에 대해서 데이터 추출하는 거 하나의 데이터 답해줘.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아들었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또 그 말이 아니라 각 주기마다 이제 20개 데이터를 뒤에 예측카드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해했다 그래. 이해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해를 못했는데 마음대로 한 거고 이해했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대로 만들었어요. 아까 이게 앞에 뒤에 20개 데이터 가지고 뒤에 10개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여기 한 거고요.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챗GPT 안에는 파이토치가 깔려 있어요. 파이토치가 깔려 있습니다. 파이토치가 사이킨런하고 딥러닝은 파이토치만 깔려 있어서 불행히도 텐서플로우를 쓸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파이토치 깔려 있습니다. 파이토치 이용해서 매니 투 매니, 원래 인풋이 다하고 지금 D가 출력이 다니까 LST 모델 만들고 학습해줘.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학습 열심히 해서 했네요. 자, 코드 만들어가지고 학습까지 했습니다. 학습까지 했고요. 참고로 이제 챗GPT 이거는 좀 딥러닝 쪽에는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게 얘들이 계산 자원 때문에 세션이 최대 1분까지밖에 유지가 안 돼요. 1분까지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학습을 많이 시킨다든지 뭐 GPU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정도고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해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1분 동안 학습을 했고요. 이게 보니까는 이게 영 못 맞추죠. 영 못 맞추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성능이 좋아 보이지 않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답니다. 자,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하길래 1번 이렇게 하니까 네, 지나게 보겠습니다. 쭈쭈쭈쭈 해요. 하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지지 않아서 이상하다. 야,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결과 좀 보여줘봐. 이게 그냥 운 없이 안 되는 거냐, 다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또 이게 좀 잘 된 거는 보여주네요. 이렇게 잘 된 거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학습이 충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충분히 트레이닝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내가 파일 다운로드 했던 것처럼 이게 이 다운로드가 돼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까 지금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가져가고 싶잖아요. 코드는 내가 여기서 이제 복붙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모델 다운로드 해달라 그러면은 여기 다운로드 링크가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1분인가 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면은 우리가 파이토치 학습된 모델이 이 파일 형태로, PTH 형태의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됩니다. 그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PCA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아주 쉽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점군 데이터. 그러면은, 자, PCA.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파일 이름이 PCA니까 얘가 눈치를 깠어. 이 데이터는 주성분 분석 적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로 보입니다. 이거 파일 이름을 다른 걸로 써야 되는데 얘가 이제 파일 이름 가지고 유출한 것 같습니다. 주성분 분석을 수행할 거예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이거를 여기다 아이가 알아서 해수고 거리죠 하니까 이렇게 쭉 거리죠. 네, 잘 그립니다. 잘 그립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 아까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사실 그 주석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배우신 거가 의미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런 좀 스마트한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예전에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훌륭한 스승이 생겼으니 물어보면서 하시면은 금방금방 이제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냥 좀 제가 그냥 한 것들, 그냥 저기 주말에 좀 한 것들 좀 보여드리면은 이 논문 같은 거 쓸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것도 학생이 쓴 논문인데 뭔가 이제 코멘트를 줘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죠, 얘한테 한번 이제 이게 지금 GPT가 토큰 수가 늘어나서 짧은 논문 한 편이 통째로 다 들어갑니다. 통째로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검색으로 관련된 서비스 보충해 줄 수 있어 하면은 얘가 이제 빙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논문에서 논문 내용과 관련된 레퍼런스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내용. 그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잘 되는 게 논문 읽고 이 논문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원래 립 서비스를 잘해주기 때문에 되게 크리티컬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의견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논리 구조나 뭐 기승전결이나 문장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보완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되게 잘 줍니다. 잘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논문의 어떤 내용보다는 이 영문 글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게 그 사이스페이스 지금 이게 GPTS라고 GPT 스토어가 생겼죠. 스토어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챗GPT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돼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 자체도 스토어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GPT 뭐라 그러지? 아무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이스페이스에다 올리고 똑같은 걸 해보면 좀 다르게 나와요. 사이스페이스에다가 올리면은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고 이게 부족한 서베이 부분 보충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페이퍼들 타이틀이 나오고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아주 많이 써보지 않아서 뭐 고급적인 정보는 없지만은 논문 쓸 때는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서베이 할 때나 기술 동향 조사할 때나 이럴 때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